15세기 스페인의 여왕 이자벨 1세는 나라를 대통합하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현대시대의 벤처캐피탈 역할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 후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지중해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넘어서며 인도 항로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이자벨 1세는 남편이나 신하 등 주변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던 보석까지 팔며 콜럼버스의 계획에 소위 영끌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15세기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에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항해거리였습니다. 이자벨 1세의 주변인들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그의 거리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벨 1세는 투자를 집행합니다. 저는 그녀가 국가를 걸고 운에 맡긴 도박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벨 1세는 장거리 항해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그녀의 행적을 보면 좀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시대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풍랑과 같은 기후 문제는 100번 양보해서 운에 맡긴다 치더라도 관리의 영역인 식량의 보존이라든지 선원 관리 및 항해술과 같은 운영적인 부분은 완벽하지 않았다면 섣불리 후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대항해 시대 이전 유럽인들은 먼 바다로 장기간 항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은 장거리 항해를 운영하는 법을 알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포르투갈의 희망봉 통과도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연안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친 풍랑을 만나면 중간 기착하여 언제든 악재를 피할 수 있지만 대서양 횡단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정황상 유럽인들은 장거리 항해하는 법 및 장기간 식품을 보존하는 법 등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하우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에게 전파된 걸까요? 이러한 노하우는 대구라는 생선 때문에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구라는 생선 덕분에 장거리 항해하는 법도 장기간 식량을 보존하는 법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음식의 언어 이번 편은 대구입니다. 콜럼버스는 실제로 말린 염장대구를 배에 저장해서 그것을 먹으며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는 말린 염장대구 덕분에 적도의 뜨거운 햇볕에도 상하지 않는 식품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알려면 우리는 콜럼버스보다 500년 전 10세기 바이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땅이 척박합니다. 냉대수변 기후로 대규모 농업을 하기 적절하지 않죠. 특히 노르웨이는 산악지형이라 경작지는 훨씬 적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킹은 바다로 눈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이킹의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을 가져왔죠. 10세기의 바이킹인들에게 낚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크고 잡기 쉬운 물고기가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태평양 대구와 달리 대서양 대구는 크기가 매우 큽니다. 또 대구는 청어와 달리 회유어가 아니어서 대이동을 하지 않죠. 그들은 산란기 때 얕은 해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잡는 것도 쉽습니다. 거기다가 맛까지 좋죠. 즉 1년 내내 크기도 크고 맛도 좋은 잡기 쉬운 물고기가 북대서양 대구였습니다. 바이킹이 이런 꿀템인 대구를 쫓아 먼 바다까지 나아갔을 거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상 탐험의 가장 큰 동기는 결국 풍족한 자원이니까요. 그렇다면 대구의 서식지를 살펴볼까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캐나다 북동부 해안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북서부 로포텐 제도 해역은 오래전부터 대구 어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바이킹은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잡던 대구를 쫓아 아이슬란드로 그리고 그린란드로 진출했습니다. 빈란드 사가를 살펴보면 이미 900년대에 바이킹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레이프 에이릭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붉은 에이리크는 그린란드를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유년기를 그린란드에서 대구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를 쫓아 서쪽으로 계속 나아갔죠. 결국 그는 지금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풍족한 대구 어장이었는데요. 유럽인이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죠.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앞섰습니다. 바이킹들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캐나다로 이어지는 피시로드를 개척한 셈이죠. 바이킹이 북대서양에서 장거리 항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배의 신속함도 있지만 대구를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다른 민족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톡피쉬라고 불리던 말린 대구는 노르웨이 북서부의 로포텐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방법은 아이슬란드나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따라하기 힘듭니다.
한랭한 기후와 온화한 기후 모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구를 장시간 벽과 차가운 공기로 말리면 무게가 5분의 1로 줄어 나무 판자와 같이 변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부피도 적은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쉽게 상하지 않고 적재도 용이해 장거리 항해를 나갈 때 식량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걸 바이킹이 처음 알아낸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생선을 말리거나 염장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말린 대구에 비해 쉽게 상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렇게 본다면 당시 말린 대구는 항해 거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현대시대의 석유와 같은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더 오랜 기간 상하지 않는 식품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린 대구는 식량 이상으로 해상 기동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력이 긴 식품의 발견은 단순히 식품 저장이 용이해졌다 뿐만 아니라 항해 거리가 길어져 세계 무역의 촉진과 대항해 시대까지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명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스크족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스페인 북동부와 프랑스 남서부에 주로 거주합니다. 축구팀 아슬레틱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유명한 곳이죠. 9세기경 바이킹이 프랑스의 아두흐강 주변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스크족들에게 대구에 대해 알려줍니다. 당시 바이킹의 말린 대구는 비싸게 거래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풍족한 대구 어장의 위치는 영업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은 대구 어장의 위치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을 텐데 바스크인들에게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바스크인들도 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잡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를 바이킹 배와 같이 개조하였고 대구 사냥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노르웨이부터 그린랜드 근해까지 대구가 있긴 했지만 그 해역에서 수천 년 대구를 잡아온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바스크 어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스크인들은 레이프 에릭손이 발견한 뉴펀들랜드로 한 번에 갔기 때문이죠. 바스크인들과 대구의 관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당시 대구를 처리한 세 가지 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스톡피쉬입니다. 소금을 쓰지 않고 햇볕과 차가운 공기로 말리는 방법이죠. 둘째는 그린피쉬라고 불리는 대구를 소금에 절이기만 하고 말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솔트피쉬로 소금에 절인 다음 말리는 방법입니다. 대구를 뜻하는 코드를 붙이지 않아도 솔트피쉬의 피쉬는 대구를 뜻합니다. 이 세 종류의 상품 중 보존성이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하게도 세 번째 솔트피쉬입니다. 이 방식은 바스크인들이 개발했습니다. 바이킹이 살던 지역은 일조량이 높지 않아 소금 생산이 대구만큼 풍족하지 않았지만 바스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고래를 염장해서 말리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뉴펀들랜드산 대구에 적용한 것이죠. 말린 대구보다 더 보존력이 긴 솔트피쉬라는 상품의 시작이었고 이 상품을 팔아 바스크 상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이 솔트피쉬를 들고 대서양을 건넌 것입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는데 당시 솔트피쉬 말고 적도에서 상하지 않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내는 모든 유럽 선박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종교도 바스크 상인들의 사업 번창에 한몫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부과한 금식일이 많았는데 이 금식일에는 뜨거운 고기와 성관계를 금지하는 대신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되었죠. 종교적인 이유로 대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 바스크인들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15세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은 바스크인들의 영업 비밀을 조금씩 알아내기 시작합니다.